나는 관세맨이다. 관세맨이야. 관세맨이라고. 저기 다른 데서 하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관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들고 온 책 제목도 관세 이야기입니다. 계속 시끄러운 이슈죠. 무역전쟁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가 관세맨이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요. 이 책을 쓴 김성재 교수는 미국 퍼먼대학교에서 경영학 가르치는 분인데 원래 경제학 전공으로 국내 종합금융사에서 외환딜러와 국제투자 업무 담당하셨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을 경험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석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 강당과 미디어를 오가며 경제 및 금융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관세는 보통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붙이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게 뭐라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골머리를 앓는 걸까요? 얼핏 간단한 문제 같아도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는 거겠죠? 관세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일 텐데 마침 아주 좋은 책이 나왔으니 오늘 그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제 뉴스도 이해가 잘 될 거고요. 그럼 시작해보죠. 관세 이야기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관세가 정확히 뭘까요? 세금이긴 한데 국내 세금은 아닐 테고요. 그렇죠. 관세는 무역의 부산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수입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죠. 통상적으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자기 나라 정부에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세금으로만 생각하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결국에는 최종 상품 가격에 얹혀지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책에서 정말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만든 $100짜리 자전거에 20% 관세를 매긴다고 해보죠. 그럼 미국에 들어온 이 자전거 가격은 원래 $100에 관세 $20가 더해져서 최소 $120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자전거를 사든가 아니면 너무 비싸네 하고 구매 자체를 포기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관세 자체는 수입업체가 내는 건데 결국 그 부담은 물건값에 반영돼 그 나라 소비자가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구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국 소비자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건데 정부는 왜 관세를 부과하는 걸까요? 세수 확보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근대 국가 초기에는 관세가 정부의 아주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었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다른 이유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국내 산업,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이 더 커졌죠. 이게 흔히 말하는 보호무역주의입니다. 19세기 독일의 프리드리 리스트가 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죠. 물론 리스트가 무조건 보호관세를 물어야 한다고만 주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에서 뒤처진 독일의 제조업이 발전할 때까지만 그래야 한다는 거였죠. 명색이 경제학자인데 그 부작용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김성재 교수는 같은 19세기 사람인데 리스트보다는 훨씬 선배인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주장을 예로 들어서 보호무역주의가 왜 위험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 곡물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국 지주와 농민을 보호하려고 수입하는 곡물에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매겼던 법입니다. 리카도가 여기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펼친 논리가 이랬습니다. 관세 때문에 빵값이 비싸지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생계비가 올라가겠죠. 그럼 결국 이들의 임금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국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들의 생산비가 높아지겠죠. 생산비가 오르면 상품 가격도 오를 테니 결과적으로는 영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특정 산업 보호하려다가 나라 경제 전체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거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세운 방패가 동시에 족쇄가 되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모르진 않을 텐데 도대체 왜 그렇게 관세에 집착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집착은 요 몇 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닙니다. 대통령 되기 훨씬 전인 1987년 부동산 사업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 트럼프가 뉴욕타임스 같은 유력 일간지에 미국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라는 제목으로 전면 광고를 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미 그때부터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 동맹국들을 지켜주고 있지만 정작 그 나라들은 불공정한 무역으로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건 곧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이용당하고 손해보는 거다. 이런 인식이 이미 강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라고 본 겁니다. 특히 중국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규모가 워낙 컸으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할 무렵인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무려 4,20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9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아서 무역 확장법 232조 그리고 흔히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무역법 301조 같은 법률적 도구들을 동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아주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무역확장법 232조는 어떤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인데 이를 근거로 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매겼고요. 무역법 301조는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미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될 때 특별 관세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건 주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나 기술 이전 강요 같은 문제를 겨냥해서 중국산 제품에 아주 광범위하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근거로 삼았죠. 해외로 빠져나갔던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또 만성적인 무역 적자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목표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강력한 관세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긴 했어요. 2018년에 4,200억 달러였던 적자가 2024년에는 2,954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으니까요. 중국을 상대로는 확실히 효과를 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 간극을 다른 나라들이 메웠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가 확 늘어난 거죠. 같은 기간 베트남만 보자면 395억 달러에서 1235억 달러로 오히려 840억 달러나 무역 적자가 폭증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 무역 전환 효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중국이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진 제품들을 베트남 같은 제3국을 거치거나 아예 생산기지를 그쪽으로 옮겨 무역 경로만 바꿔서 판 거죠. 어퍼치나 매치나 중국 제품인 건 매한가지인 거죠. 글로벌 경제로 돌아가는 오늘날의 국제무역에서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이나 무역 적자 해소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상대국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관세를 올리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죠. 이렇게 되면 서로 관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 양쪽 모두 아니 세계 경제 전체가 피해를 보는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책 관세 이야기는 이런 관세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학 개념들도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죠.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은 역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입니다.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국가들이 서로 절대 우위에 있는 제품을 사고 팔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자유무역을 강조했는데 이를 더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더라도 각자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 즉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에 특화해서 생산하고 무역을 통해 서로 교환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반도체, 베트남은 경운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해보죠. 물론 우리나라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경운기도 베트남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들 수 있는 절대 우위를 갖고 있겠지만 한국은 반도체만 집중하고 베트남은 경운기만 집중해서 서로 교역하는 게 각자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것보다 총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교환하는 게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세는 이렇게 서로 윈윈이 가능한 자유무역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습니다. 각국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국제분업, 자유무역의 흐름을 가로막는 정책이죠.
그럼 보호무역은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목표 자체는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한데 말이죠. 당연히 보호무역주의도 나름의 논리와 목표가 있겠죠? 이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끔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독립한 미국에서 19세기 초 헨리 클레이 같은 정치인이 이른바 아메리칸 시스템이라는 대형 정책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높은 관세를 매겨서 도로나 운하 같은 기반 시설을 짓는 동시에 그 높은 관세 장벽이 영국의 값싼 공산품으로부터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해주는 동안 국가 경제의 자립 기반을 닦자,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주의 경제학이라는 것도 비록 관세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지만 큰 폭의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촉진시켜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보호주의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김성재 교수도 보호주의가 가진 명확한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리카도가 이미 오래전에 설명한 그대로 우선 보호무역은 수입품 가격을 올려서 자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죠. 국내 판매 가격도 오르니까요. 그리고 기업들이 관세 장벽 뒤에 숨어 국내 산업에만 안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에 노출되지 않게 돼서 기술력 신이나 생산 효율성 개선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얻고 관세를 명분 삼아 동맹국들에게 투자라는 사실상의 조공을 받아서 재정을 확충하고 정치적 입지도 공고히 하겠다, 이런 걸 텐데, 이게 개인 상대가 아니잖아요. 다 국가들이고 각국 정부도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데 순순히 응하고만 있을까요? 일방적인 관세 폭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모두 패자가 되는 무역 갈등, 무역 전쟁으로 번지게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특정 산업을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 부담 증가, 산업 경쟁력 약화, 국제관계 악화 등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균형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 책은 여기서 더 나아가 관세 문제가 단순히 무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 즉 환율과도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1985년 플라자 합의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게 얼핏 보면 관세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어쨌든 당시에 미국도 일본 같은 나라들에 대해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세를 높이는 대신에 다른 주요 선진국들, 그러니까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을 모아놓고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합니다. 달러 가치를 다른 나라 통화보다 크게 떨어뜨리는 환율 조정을 한 거죠. 달러가 싸지면 미국 제품을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반대로 수입품 가격은 비싸지니까 무역 적자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아니 40년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직격탄을 맞은 사건이었죠. 노골적인 관세 정책은 아니지만 효과가 동일한 환율을 이용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풀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세 정책과 똑같은 거죠. 관세 정책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 같은 통화 정책이나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GDP 국내 총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수출, 즉 수출에서 수입을 뺀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 거시경제와 아주 복잡하게 연결돼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세금이 아닌 거죠. 한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되기도 하고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강력한 카드로 쓰이기도 하는 한편 자국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위축시키고 심한 경우 국가 간 파괴적인 무역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연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관세에 관해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책, 관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관세라는 두 글자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얼굴, 그리고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국제뉴스, 특히 무역 관련 소식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메인 카피가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기나? 인데 저도 편집자지만 아주 핵심을 잘 뽑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중에 나와 상관없는 건 없죠.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각자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 돈 안 쓰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 관세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이 책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 쓴 책이에요. 우리의 소비 생활이나 투자,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에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확실히 이야기해 줍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데 짧은 시간 동안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고요. 미국 남북전쟁과 1930년대 대공황 이야기는 끝내 못하고 넘어가는데 섣부른 관세 정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왜 더 능동적으로 정부가 잘 대응하도록 압박하거나 힘을 실어줘야 하는지도 이 책을 읽으면 명확히 알 수 있으니 꼭 좀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과 관료들, 그리고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우리 시민들 모두 역사의 값비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경계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